안녕하세요. 회복의 열망과 배움의 열정을 가지고 이곳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한걸음 회복교실 담임생인 황쌤입니다. 중독에 대한 모든 것, 그리고 회복에 대한 모든 것을 물어보시면 아는 거는 바로바로, 모르는 건 잘 알아봐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센터 이용을 하지 않으신 분들도 중독에서 회복하고 싶으신 분들이면 누구나 다 함께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궁금하신 거 댓글로 남겨주시면 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회원 내에 오신 분들, 이 방은요, 술에 대해서 잘 알려드리는 곳이 아니고요. 술을 줄이거나 끊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드리도록 저희가 잘 안내해드리기 위해서 이 방을 개설한 거예요. 술을 드시고 있고 예주가시고 내가 술을 좀 이제는 줄이거나 끊어야 되지 않나 하시는 분들은 저를 잘 따라오시면 큰 도움이 되실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강의입니다. 중독. 무엇이 중원디? 무엇이 중원디? 우리가 이제 중독은 어떤 게 중독이다, 이 머릿속에 다 있으세요, 그죠? 아침부터 그냥 누워가지고 술 먹고 전혀 직장도 다니지도 않고 막 마누라 두드러 패고 이런 사람들만 중독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때까지 가면 중독은 당연히 중독이지만 만성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또는 가정적인 폐해가 이미 다 복구할 수 없을 정도로 가버린 상태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전에, 훨씬 이전에 중독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내가 정말 중독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어디서부터 중독인지 이거를 잘 알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신체 검사를 다른 병들은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피 검사를 하거나 아니면 무슨 MRI를 찍거나 그러면 수치를 통해서 어떤 질병에 걸렸다라고 의사선생님이 진단을 내려줍니다. 술을 문제가 있으면 내과에서 진단 내리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정신과에서 알코올 중독 부분은 진단을 내리고 상담을 해드립니다. 그런데 정신과 쪽은요, 그런 수치로 진단을 내리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그러면 정신과에서 어떻게 수치로 또는 검사로 이게 증명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진단을 내리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바로 공통된 증상과 공통된 패턴들이 있기 때문에 중독의 문제에 계신 분들에게 알코올 사용장애다, 이렇게 진단을 내릴 수 있는 거예요. 어떤 패턴이 있으면 중독으로 진단을 내려지는가. 물론 알코올 중독이냐 아니냐 또는 알코올 사용 장애냐 아니냐는 병원을 통해서 이제 원장님께 의사 선생님께 정확하게 진단을 받으시는 걸 제가 권하고요. 간이로 진단해 볼 수 있는 문항이 있습니다. 그 4가지 문항에 내가 몇 가지나 예를 하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내가 술을 끊어야 되겠다 라고 느낀 적이 있으십니까? 자, 두 번째, 나의 음주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비난을 한 적이 있고 그것 때문에 화가 몹시 난 적이 있는지 한번 마음속에 예스인지 노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말씀드릴게요. 내가 술 먹는 것 때문에 괴롭거나 아니면 죄책감이 심하게 든 적이 있는지 입니다. 마지막이에요. 신경을 안정시키거나, 그러니까 마음을 좀 안정시키거나 또는 숙취로 인해서 괴로운 몸을 해소하기 위해서 해장술을 드신 적이 있는지입니다. 한 번이라도 맞았으면 예스라고 대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 4가지 문항 중에 한번 생각해보세요. 몇 개나 대답하셨나요? 예라고 하신 게 몇 개나 되시나요? 1개인가요? 2개인가요? 또는 다인가요? 2개 이상이면 술에 문제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중독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2개 이상이시면 꼭 가까이 있는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나 아니면 추천받은 정신과 병원에 가셔서
꼭 진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조기에 발견할수록 조기에 치료가 가능하고 지금 답변한 거에 다 노를 했다 하더라도 과거에 술을 많이 마셨고 술을 끊는 걸 계속 유지하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들을 수가 있으세요. 그렇게 계속 따라오시면 좋겠고요. 처음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내가 2개 이상이다 그러면 놓치지 말고 꼭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재밌는 테마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중독에서 벗어나는 방법들을 알려드릴 거예요. 질문들 많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글을 달아드리거나 아니면 다음 방송 때 잠깐 리뷰하고 이렇게 돌아가는 시간들로 갖도록 할게요. 예. 그리고 술에 대한 궁금한 점들 아주 기본적인 거라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물어봐 주시면 좋겠고요. 저희 영상을 통해서 궁금한 점들을 도움받을 수 있지만 또 가까이에 있는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를 통해서도 언제든지 좋은 답변 얻을 수 있으니까요. 많은 이용 바라겠습니다.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네, 다음 주에 뵐게요. 회복의 열망과 배움의 열정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한걸음 회복교실 타임쌤 황쌤입니다. 오늘은 2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술병에 숨겨진 진실입니다. 이 술병에 숨겨진 진실을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재밌는 퀴즈를 하나 내고 시작하겠습니다. OX 퀴즈입니다. 맞다고 생각하시면 O, 틀리다고 생각하시면 X 한번 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술은 음식이다. 네, 많은 분들의 이야기가 제 귀에 들리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좀 애매하다 하시는 분도 계시죠.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음식을 먹는 목적과 술을 마시는 목적이 같은지 다른지를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알 수 있겠죠. 자, 여러분, 술을 우리가 왜 마시나요? 네,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마시기도 하고요. 잠을 잘 자기 위해서 마시기도 하고, 또 친구들과 좋은 시간을 갖기 위해서 마시기도 합니다. 또 날이 더우면 또 시원한 맥주 생각나기도 하고요. 날이 추우면 뜨끈한 국물에 또 소주 한 잔 생각나기도 하죠. 음식은 우리가 왜 먹나요? 네, 가장 주된 목적은 살기 위해서 먹는 거죠. 영양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먹고요. 또 몸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음식을 먹게 됩니다. 술은 우리가 먹는 이유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기분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먹는 겁니다. 정신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과음을 했을 때 일어나는 현상들은 음식과는 다릅니다. 즉, 정신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입니다. 우리는 알코올 때문에 술을 먹는 거고요. 니코틴 때문에 담배를 피우는 건데 술에 들어가 있는 알코올과 담배에 들어가 있는 니코틴은 즉 정신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선호하고 마시거나 피우게 되는 것이죠. 약물은요, 부작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약물은 효과만 보고 드시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가 술을 음식이 아닌 부작용이 있는 약물로 대한다면 우리는 뭘 알아야 되겠어요? 그렇죠? 술의 부작용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술의 부작용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게 바로 오늘의 주제입니다. 술의 부작용은요, 술병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 부작용을 우리가 알고 술을 마셔야지 부작용에 의한 폐해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생률을 높인다라고 써져 있네요. 두 번째, 간경화와 간암을 일으킨다고 쓰여져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술을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볼까요? 사고 발생률을 높인다고 되어 있네요.
술을 마시고 운전하거나 작업을 하면 사고 위험성이 커진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수면 내시경 해보신 적 있나요? 수면 내시경 끝나고 나면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과 비슷합니다. 완전히 깨기 전에는 운전하시면 안 되고요. 조금 쉬었다 가세요. 이런 말씀들 들어보셨죠? 즉, 이때도 향정신성 약물이 쓰인다는 거고요. 이거는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 투여되기 때문에 신체의 손상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음주는 적당량을 벗어나서 과음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다 보니 뇌의 오작동과 손상을 일으키는 경우들이 왕왕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알코올 중독을 유발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중독을 일으키는 물질이라는 것이 확실하게 표시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짧게 정리해보면 술은 장이하 출산율을 높이고요. 암에 대한 발병률을 높이고, 그리고 사고로 인한 다친 것과 사망률을 높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이다. 이러한 정도의 부작용이 있다면 단지 스트레스가 풀린다는 이유로, 단지 잠이 잘 온다는 이유로 너무 지나치게 드시는 것은 매우 경계해야 될 일입니다. 자, 술병에 숨겨진 진실 잘 보셨나요?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술의 진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하세요. 회복의 열망과 배움의 열정으로 이곳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한걸음 회복교실의 담임선생님 황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세 번째 시간이고요. 술 얼마나 마셔야 중독에 걸리나 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술은 약물인지 음식인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술은 약물이었습니다. 부작용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고요. 이번 시간에는 그 부작용에 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럼 무엇이 필요할까 하는 겁니다. 그건 바로 적정 복용량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오늘 그 부분을 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알코올 분해 요소입니다. 알코올 분해 요소는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고요. 알코올을 간에서 분해할 때 그때 필요한 효소들입니다. 그거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적게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겠죠. 자, 내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내성은 내가 원하는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처음에 보다도 더 양이 늘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 잔 먹었던 사람이 세 잔을 먹게 되고 한 병을 먹게 되고 이렇게 늘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내성이 늘어나서 주량이 늘어난다면 내 몸에 있는 알코올 분해 요소도 같이 늘어나면 좋을 텐데요. 알코올 분해 요소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몸에서 알코올을 분해하는 능력보다도 내성이 생겨서 양이 계속 늘어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작용이 틀림없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주량을 따질 때요, 내가 한 병을 먹을 수 있어, 세 병을 먹을 수 있어, 이렇게 정하는 게 아니고요. 알코올 분해 능력에 따라서 내 주량과 건강한 적정 복용량을 정하는 게 옳습니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알코올 분해 능력에 대해서 연구가 있었는데요. 성인 남성의 경우는 40g 이내에서 완전 분해를 한다고 되어 있고요. 여성의 경우는 남성에 비해서 분해 요소가 평균적으로 반밖에 있질 않습니다. 그럼 이 그람수만 얘기를 들어서는 생활에서 몇 잔을 먹으라는 얘기야 좀 헷갈리시죠? 그래서 표준잔 개념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냈습니다. 표준잔은 각국의 각 술의 전용잔들이 있죠. 저희로 말하면 소주는 소주잔, 또 양주는 양주잔. 그 전용잔에 따랐을 때 한 8g에서 한 12g 그 정도 내외에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전용잔에 따랐을 때
10g 정도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해서 표준화 시켜 놓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주를 먹는다. 그러면 성인 남성의 경우는 소주 4잔 이내로 마셔야 건강한 그리고 피해가 없는 복용량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여성의 경우는 소주 1잔이나 2잔 정도 이렇게 드시는 것이 몸에 해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 양을 매일 먹으면 괜찮을까요? 그렇지 않죠. 2, 3일 정도를 간격을 두고 드시는 게 적절한 복용이고요. 그러시려면 일주일에 1회나 많아야 2회 정도만 이렇게 드시는 게 적정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술 얼마나 마셔야 중독이 걸릴까요? 당연히 남용을 많이 하면 할수록 중독이 걸릴 확률은 높아지겠죠? 남용을 하게 되시면 누구든지 언제든지 중독에 걸리실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분은 제가 맡은 사례 중에는 1년 만에 중독에 걸려서 오신 분도 계셨어요. 그래서 술을 과음하는 것 자체를 여러분들이 하시면 안 되고요. 술을 과음을 하셨어도 상당히 기간을 두고 술을 줄여나가시는 게 매우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술로 이미 부작용이 심하셔서 술을 더 이상은 드시지 말라고 하는 술 금지령을 받은 우리 선생님들은 술의 한 잔만으로도 부작용이 다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금주하셔야 될 걸로 합니다. 오늘 술을 어떻게 마셔야지 중독에 걸리지 않는지 적정 음주량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뵐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하세요. 회복의 열망과 배움의 열정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한걸음 회복학교 담임선생님 황쌤입니다. 네, 오늘은 벌써 4번째 강의입니다. 술이 술술 넘어가는 이유 궁금하시죠? 오늘 이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만 보고도 침이 꿀떡꿀떡 넘어가시는 분들 오늘 제 강의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옛날 애주가 분들은 술 한 말은 들고는 못 가도 배에 넣고는 간다 이런 말씀도 하신 적이 있었고요. 또 각설이 타령에 보면 이런 대목도 있습니다. 밥은 바빠서 못 먹소, 죽은 죽어도 못 먹소, 술은 술술술 잘 넘어간다. 네. 뭐 낭만적인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이 술이 술술술 잘 넘어간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오늘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3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수시로 술을 마시고 싶은 생각이 드는 나. 과연 나의 의지일까요? 우리 인간의 뇌는요, 보상회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생존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성취감이나 행복감 또는 즐거움을 갖도록 해서 그 생존을 유지하는 것이죠. 그때 나오는 물질이 도파민이라고 하는 물질입니다. 이러한 물질들이 우리의 생존의 활동 속에서 자주 분비가 되면 우리는 행복감을 느끼는 것이죠. 그런데요, 술이 향정신성 약물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뇌 속에 들어가서 이 보상회로를 자극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뭐가 나와요? 도파민이 뿜어져 나옵니다. 그 도파민이 이렇게 약물을 통해서 인위적으로 분비를 하게 되면 결국은 도파민을 뿜기 위해서 술을 먹어야 되는 상황이 도래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행복하지 않으면 도파민이 안 나오면 뇌에서는 생존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강력한 신호가 오고요. 그래서 주인님이 술을 드시도록 강력한 유혹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에 우리는 나의 의지로 술을 먹는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2번째, 술을 마시면 필름이 끊기는 나. 과연 정상일까요? 전날 술을 많이 마셔가지고 기억이 까막까막해.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술이라서 그런지요, 우리는 너무 대수롭지 않게 우리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렇지만 술은요, 뇌에 저 신처에 있는 인간의 메모리칩이라고 하는 해마라는 조직을 손상시켜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치매라고 하는 병을 일으키는 부위죠.
10% 정도가 알코올성 치매입니다. 즉 술을 마셔서 그 치매에 걸릴 나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치매에 걸린다라고 하는 거죠. 술을 마시고 필름이 끊긴다. 이건 곧 치매가 걸릴 수 있다라고 하는 전조 증상입니다. 술을 마시고 쉽게 블랙아웃이 오신다든지, 술을 마시고 성격이 변화해서 폭력적으로 변한다든지, 평상시에 기억력이 감퇴한다든지, 그럼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이 좀 어려움이 있다면 알코올성 치매가 분명히 올 수 있다고 하는 점 꼭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요, 술을 마시면 왜 조절이 안 될까요? 술을 마시러 가시는 분들도요, 다 오늘은 한 병만 마셔야지, 오늘은 몇 시까지만 마셔야지 라고 하고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스스로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뇌에는 전두엽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마엽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마 쪽에 있는 뇌 부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전두엽이요, 사람의 이성적인 판단, 그리고 학습 또는 통제력, 조절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브레이크를 담당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전두엽입니다. 그 전두엽이 망가졌기 때문에 술을 마시면 조절이 되지 않는 거예요. 또 술을 마시면 음주운전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것이 바로 전두엽의 손상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중독이라고 얘기를 할 때 간단하게 정의를 내리면 술에 의한 조절력이 상실된 상태라고 보는 겁니다. 이 전두엽의 손상은 바로 중독을 일으킨다 라고 하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짧게 정리를 하고 마칠게요. 술이 술술 넘어가는 이유. 첫 번째, 술 외에는 행복물질인 도파민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술을 마시면 행복감을 느껴서 술을 술술 마시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전두엽의 손상으로 술이 조절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 마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해마 뇌조직의 손상으로 인해서 기억이 나지 않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술을 물처럼 마시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조건 좋아서만 술술 마시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정리를 해볼게요. 뇌가 술에 중독되어서 술술 마시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유익하셨나요? 유익하셨으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하세요. 회복의 열망과 배움의 열정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한걸음 회복교실 담임선생님 황쌤입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요, 중독을 알 수 있는 세 가지 지표, 중독을 알 수 있는 세 가지 지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독하면 어떤 생각이 나시나요? 어딘가에 미쳐있다, 이런 표현 많이 들으시죠? 또 이것보다 좋은 건 없어, 또 이것 없으면 못 살아,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가 되면 어떤 거에 중독됐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지고 있다면 그게 과연 몰입일까요, 중독일까요? 자, 한번 구분을 할 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거를 하면 할수록 내가 보람이 되고 또 내가 성장이 되고 행복감을 느낀다면 그거는 바로 몰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요, 내가 그 하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과 갈등이 심해지고 또 후회스럽고 분노감이 계속 올라온다면 우리는 이거를 부정적 중독,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몰입과 중독을 구별하고 중독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지표를 꼭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책에서 보면 중독의 3C, 3C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죠. 중독의 조강지처, 이렇게 한번 불러보면 어떨까요? 한국식이에요. 조는 조절력 상실, 강은 강박적 음주, 지는 지속적 음주, 이렇게 표현하면 조강지가 되네요. 처는 어떻게 할까요? 네. 처가 싫어하면 중독이다, 이렇게. 예, 농담이고요. 어쨌든 이거를 외우기 쉽게 조강지처로 이렇게 불러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첫 번째, 조절력 상실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전두엽이 손상이 되면 조절력이 상실된다라고 하는 거 배우셨죠? 즉 뇌질환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술을 끊어보거나 줄여보려고 시도를 해보신 적이 있나요?
근데 실패하셨나요? 예, 조절력 상실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마지막으로 오랫동안 술을 안 먹었는데요. 나중에 한두 잔 또 먹었는데 또 금방 조절이 안 돼요. 자, 그러시면 분명하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겠죠? 나는 조절력이 상실했구나. 그걸 인정하셔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강박적 사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강박적으로 음주를 한다. 좀 알듯 말듯 하시죠? 가장 중요한 거는 갈망이에요. 중독의 갈망은요, 엄청나게 강하게 오기 때문에 그걸 이겨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 갈망이 워낙에 센데 본인이 그거를 멈추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냥 내가 원해서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계속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술 없이는 살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모든 거를 다 술로 풀려고 하는 습관이 몸에 배게 되죠. 그걸 보고 강박적 사용이라 하는 거예요. 근데 술을 안 먹어보면 그 갈망이 엄청나게 세게 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 세트지베리의 어린 왕자라는 책을 읽어보신 적 있으시죠? 거기에 어린 왕자가 간 별에 술 주정뱅이 별이라는 별이 있어요. 그 별에 아저씨가 술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왕자가 물어봐요. 아저씨 왜 이렇게 술을 많이 잡수세요? 아, 내가 잊어버리려고 그래. 무엇을 잊어버리려고요, 아저씨? 내가 부끄러운 게 있어서 그걸 잊어버리려고 그래. 그러니까 어린 왕자가 굉장히 치근해 있어서 도와줄 수 있는 게 있나 싶어가지고 물어봐요. 아, 무엇이 그렇게 부끄러우세요? 내가 술 먹고 있는 게 너무 부끄러워서 잊어버리려고 술을 먹는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중독에 빠져보신 분들은 그 술을 먹는 것 자체가 워낙에 힘들고 부끄럽기 때문에 술을 먹어서 잊어버리려고 하는, 그러니까 술을 먹는 것 자체도 핑계가 돼서 술을 먹는 이유가 되는 그런 강박적 사용에 깊게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지속적 음주 또는 지속적 사용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경우에도 불구하고예요. 어떤 경우에도 불구하고 술을 먹고 있으면 지속적 사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사실 술을 먹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내가 술 때문에 병에 걸렸어요. 또는 술 때문에 이혼의 위기에 처했어요. 술 때문에 무슨 뭐 벌금이나 음주운전 사고 때문에 더 이상 술을 먹으면 안 돼요. 그런데 그때도 술을 먹고 있다. 그러면 나는 세 번째인 지속적 사용에 해당되는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센터에 음주운전 때문에 이제 많이들 오세요. 상담받으러 오시는데 음주운전 때문에 술을 안 드시고 계시는 분이 있고요. 음주운전 적발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술을 드시는 분이 계셔요.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분은 안 드시고 어떤 분은 드세요. 무슨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을 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적 음주, 지속적 사용에 해당되는 분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뭐예요? 나의 술 문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수치스러움 때문에 인정을 하지만 저 속으로는 인정하지 않아요. 왜냐? 내가 그걸 진짜 진정으로 인정하면 어떻게 돼요? 술을 못 마셔요. 알고는 있지만 그거를 내가 인정하는 순간 술을 못 먹기 때문에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요 세 가지 특성이 지속적 사용의 특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정리해 볼게요. 저희가 중독의 지표 세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뭐예요? 조강지처예요. 조절력 상실입니다. 무엇 때문에? 전두엽의 손상에 의해서. 자, 그 다음에 뭐예요? 강박적 사용이에요. 무엇 때문에? 갈망 때문에. 갈망을 이기지 못하고 계속 술을 먹어야 되는 그런 강박적 사용이 있는지를 살펴보시라는 거고, 마지막으로 지속적 사용이에요. 어떤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을 지속적으로 마시는 상황이 반복이 된다면 나는 중독에 문제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도움이 필요하시다고 하면요, 전국에 50개소의 보건복지부 지정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어디 있는지를 알고 싶나요? 그럼 보건소에 전화해 보시면 알 수 있어요. 다 보건소가 위탁하거나 직영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요. 가까운 지역에 중독관리센터를 이용하셔서 꼭 도움을 받으시고 중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익하셨나요?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하세요. 회복의 열망과 배움의 열정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한걸음 회복교실 담임선생님 황쌤입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요, 중독을 알 수 있는 세 가지 지표, 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독하면 어떤 생각이 나시나요? 어딘가에 미쳐있다, 이런 표현 많이 들으시죠? 또 이것보다 좋은 건 없어, 또 이것 없으면 못 살아,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가 되면 어떤 거에 중독됐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지고 있다면 그게 과연 몰입일까요, 중독일까요? 자, 한번 구분을 할 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거를 하면 할수록 내가 보람이 되고 또 내가 성장이 되고 행복감을 느낀다면 그거는 바로 몰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요, 내가 그 하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과 갈등이 심해지고 또 후회스럽고 분노감이 계속 올라온다면 우리는 이거를 부정적 중독,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몰입과 중독을 구별하고 중독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지표를 꼭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책에서 보면 중독의 3C, 3C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죠. 중독의 조강지처, 이렇게 한번 불러보면 어떨까요? 한국식이에요. 조는 조절력 상실, 강은 강박적 음주, 지는 지속적 음주, 이렇게 표현하면 조강지가 되네요. 처는 어떻게 할까요? 예, 처가 싫어하면 중독이다, 이렇게. 예, 농담이고요. 어쨌든 이거를 외우기 쉽게 조강지처로 이렇게 불러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첫 번째, 조절력 상실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전두엽이 손상이 되면 조절력이 상실된다라고 하는 거 배우셨죠? 즉 뇌질환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술을 끊어보거나 줄여보려고 시도를 해보신 적이 있나요? 근데 실패하셨나요? 예, 조절력 상실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마지막으로, 오랫동안 술을 안 먹었는데요, 나중에 한두 잔 또 먹었는데 또 금방 조절이 안 돼요. 자, 그러시면 분명하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겠죠? 나는 조절력이 상실했구나. 그걸 인정하셔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강박적 사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강박적으로 음주를 한다. 좀 알듯 말듯 하시죠? 가장 중요한 거는 갈망이에요. 중독의 갈망은요, 엄청나게 강하게 오기 때문에 그걸 이겨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 갈망이 워낙에 센데 본인이 그거를 멈추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냥 내가 원해서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계속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술 없이는 살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모든 거를 다 술로 풀려고 하는 습관이 몸에 배게 되죠. 그걸 보고 강박적 사용이라 하는 거예요. 근데 술을 안 먹어보면 그 갈망이 엄청나게 세게 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 세트지베리의 어린 왕자라는 책을 읽어보신 적 있으시죠? 거기에 어린 왕자가 간 별에 술 주정뱅이 별이라는 별이 있어요. 그 별에 아저씨가 술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왕자가 물어봐요. 아저씨, 왜 이렇게 술을 많이 잡수세요? 아, 내가 잊어버리려고 그래. 무엇을 잊어버리려고요, 아저씨? 내가 부끄러운 게 있어서 그거를 잊어버리려고 그래. 그러니까 어린 왕자가 굉장히 치근해 있어서 도와줄 수 있는 게 있나 싶어가지고 물어봐요. 아, 무엇이 그렇게 부끄러우세요? 내가 술 먹고 있는 게 너무 부끄러워서 잊어버리려고 술을 먹는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중독에 빠져보신 분들은 그 술 먹는 것 자체가 워낙에 힘들고 부끄럽기 때문에 술을 먹어서 잊어버리려고 하는, 그러니까 술을 먹는 것 자체도 핑계가 돼서 술을 먹는 이유가 되는 그런 강박적 사용에 깊게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지속적 음주 또는 지속적 사용,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경우에도 불구하고예요. 어떤 경우에도 불구하고 술을 먹고 있으면 지속적 사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사실 술을 먹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내가 술 때문에 병에 걸렸어요. 또는 술 때문에 이혼의 위기에 처했어요. 술 때문에 무슨 벌금이나 음주운전 사고 때문에 더 이상 술을 먹으면 안 돼요. 그런데 그때도 술을 먹고 있다. 그러면 나는 세 번째인 지속적 사용에 해당되는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센터에 음주운전 때문에 이제 많이들 오세요. 상담받으러 오시는데
음주운전 때문에 술을 안 드시고 계시는 분이 있고요. 음주운전 적발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술을 드시는 분이 계셔요.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분은 안 드시고 어떤 분은 드세요. 무슨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을 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적 음주, 지속적 사용에 해당되는 분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뭐예요? 나의 술 문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수치스러움 때문에 인정을 하지만 저 속으로는 인정하지 않아요. 왜냐? 내가 그걸 진짜 진정으로 인정하면 어떻게 돼요? 술을 못 마셔요. 알고는 있지만 그거를 내가 인정하는 순간 술을 못 먹기 때문에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요 세 가지 특성이 지속적 사용의 특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정리해 볼게요. 저희가 중독의 지표 세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뭐예요? 조강지처예요. 조절력 상실입니다. 무엇 때문에? 전두엽의 손상에 의해서. 자, 그 다음에 뭐예요? 강박적 사용이에요. 무엇 때문에? 갈망 때문에. 갈망을 이기지 못하고 계속 술을 먹어야 되는 그런 강박적 사용이 있는지를 살펴보시라는 거고, 마지막으로 지속적 사용이에요. 어떤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을 지속적으로 마시는 상황이 반복이 된다면 나는 중독에 문제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도움이 필요하시다고 하면요, 전국에 50개소의 보건복지부 지정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어디 있는지를 알고 싶나요? 그럼 보건소에 전화해 보시면 알 수 있어요. 다 보건소가 위탁하거나 직영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요. 가까운 지역에 중독관리센터를 이용하셔서 꼭 도움을 받으시고 중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익하셨나요?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하세요. 회복의 열망과 배움의 열정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한걸음 회복교실 담임쌤 황쌤입니다. 네, 이번 주 강의는요, 6번째 강의입니다. 주제는 알코올 중독 회복이 가능한가. 좀 위험성을 여러 가지가 있긴 하겠지만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내용만 뽑아보자면요. 첫 번째는 중독에 걸리면 낫는 건 없어요. 완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알코올 사용 장애가 생겼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두 번째는 조기 사망이 이르러요. 일반 사람들은 수명이 80세라고 하면 우리 그 중독의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50세도 안 돼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질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로는 사회에서 여러분 고립됩니다. 술을 많이 먹으면 점점 혼자가 되고요. 가족도 떠나고 직장도 떠나고 이웃도 떠납니다. 그래서 홀로 쓸쓸히 돌아가시는, 그게 제가 가장 가슴 아파하는 중독의 위험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중독 회복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뭐 때문에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알아셔야 될 건 뭐냐면 완치가 안 된다는 거를 인정하지 않아요. 완치가 안 된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대신에 관리하시면 돼요. 술을 안 마시고 잘 살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관리하는 병은요, 술만 이렇지 않고요. 혈압과 관련된 고혈압이랄지 또는 당과 관련된 당뇨병이랄지 이런 병들도 있죠. 이런 병들은 혈압을 관리하거나 당을 관리하면 생활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렇게 생활하시는 병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관리 유지를 위해서는 먼저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술을 안 드셔야지만이 치료가 시작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완치하는 약은 없겠지만 그래도 술의 갈망을 떨어뜨려주는 약이랄지 금단을 완화시켜주는 약이랄지 여러 가지 치료에 필요한 약들을 처방해 줄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렇게 외래로 약을 처방을 받고 아무리 상담을 받아도 내가 술이 먹고 싶었을 때 전혀 멈춰주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입원 치료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술이 없는 곳에 가서라도 술을 안 먹어줘야 됩니다. 일단은 안 먹으셔야 치료가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거를 잘 유지하고 관리하는 훈련을 하실 수 있는 거겠죠. 자, 세 번째, 그렇게 병원에서 퇴원하고 나시면 바로 술을 드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준비를 완료시키는 일을 해줘요. 병원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병원 치료를 받지 않으면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회복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 준비가 완성이 돼서 병원에서 딱 나오시면 바로 전쟁이죠. 바로 눈앞에 슈퍼가 있고 술 친구가 만나자고 그러고 뭐 일은 막 굉장히 몰려오고, 이런 곳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일상생활에서 술을 안 먹을 수 있는 훈련은 따로 하셔야 됩니다. 이건 병원에서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 훈련을 하는 곳은 지역에 있는 훈련 센터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독재활시설도 따로 있고요. 또 이용센터가 있는 지역도 있고요. 저희처럼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그런 훈련들을 시켜주는 곳들도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생활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끝나냐라고 하는 거죠. 약 처방 잘 받고 또 내 생활훈련 잘해서 그 관리 유지를 잘하면 되지 않겠느냐. 혈압이나 당뇨병은 그렇게 하면 끝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중독은 더 심각한 병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다뤄줘야 되냐면 영적인 도움까지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뭐 그러면 무슨 뭐 종교를 가지라는 얘기냐? 예, 사실은 제가 권장하고 있어요. 중독의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어느 종교든 꼭 가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술이 그동안 선생님에게는 신이었어요. 내가 외로울 때 위로가 되어주고, 내가 굉장히 화가 났을 때 내 화를 풀어줬고, 내가 힘들 때 또 용기가 없을 때 나에게 힘과 용기를 줬던 존재가 바로 술이었단 말이죠. 너무 손쉽게 그런 모든 것들이 나에게 주어졌어요. 그런데 술이 없이 그런 것들이 필요한 일상을 살아가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훈련을 받아도 저 마음속에는 공허함도 있고 굉장히 불안감도 있을 거예요.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있고, 그래서 어딘가에 이렇게 기대고 싶고 이럴 텐데요. 그럴 때 종교가 굉장히 중요한 답이 됩니다. 그렇지만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릴 수 있어요. 내가 술을 안 마시기 위해서는 어디 가서나 정직하셔야 됩니다. 술 마시는 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가 거짓말이거든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지 않도록 해야지 술을 안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직해야 된다. 두 번째는 내가 술을 안 마시고 있는 이 상황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가 계속 차고 올라와야 돼요. 이게 있다. 나 너무 사람들한테 너무 고맙고 센터에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있다고 하면 회복이 잘 되고 있는 거예요. 또 세 번째, 겸손입니다. 사실은 내 노력과 내 의지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그거로 이렇게 중독이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내가 왜 어떻게 이 자리에서 이렇게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거는 바로 신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를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진정한 겸손을 배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직과 감사와 겸손의 생활을 하는 게 회복의 완성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정리해 볼게요. 중독을 중단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병원을 가세요. 병원에 가셔서 치료받으시고 상담받으시고 또 필요하면 입원도 하셔서 분명하게 준비를 마치고 오셔야 됩니다. 두 번째, 단주생활훈련을 위한 지역사회 회복시설들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이용하셔야 돼요. 세 번째로, 정직과 감사와 겸손의 태도를 계속 훈련하셔야 돼요. 그건 어디에서 훈련받으실 수 있냐면 AA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게 이제 전국 회복자들의 모임인데요. 그곳에서 수행하는 12단계 프로그램에 참여하셔서 훈련 받으셔야 됩니다. 사실은 병원비 빼고는 나머지는 거의 돈이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회복만 원한다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정보와 상담을 하고 싶다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 유익하셨나요?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하세요. 회복의 열망과 배움의 열정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한걸음 회복기실 타임쌤 황쌤입니다. 네, 이번 주 강의는 알코올 중독 회복을 위한 준비 3가지입니다. 왜 나는 회복이 안 되지? 여러 번 시도했는데 왜 반복돼서 실패를 하지? 이런 분들 많이 계세요. 이유는 준비가 안 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숙련된 기술자들 일하시는 거 보세요. 뭐 그 의사가 됐던 아니면 요리사가 됐던 이런 분들 보시면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일을 시작하지 않습니다. 중독에서 회복하기 위해서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잘 모르시죠? 오늘 그거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요. 스스로 알코올 중독 문제가 있음을 받아들이시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런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건망증이 조금 심해지셨어요. 그래서 자꾸 외출하거나 나가시면 다시 금방 돌아오셔가지고 차 키 어딨지? 지갑 어딨지? 찾으시는 횟수가 잦아지셨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건망증이 있음을 인정하셨어요. 인정하지 않으실 때는 계속 그 문제가 반복이 되다가 인정을 하시고 현관에다가 꼭 가지고 나가야 될 리스트를 붙여서 확인하셨습니다. 챙겼나 하고 나가시는. 그래서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횟수를 확 줄이셨습니다. 어때요? 문제를 인정하고 나니까 해결책이 나오는 거죠. 알코올 중독임을 인정하지 않으셔가지고는 해결책이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술을 그동안 마셔왔던 시간, 그동안 내가 술을 마셔왔던 사람이 있어요. 장소 있어요. 상황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피해야 되죠. 그러면 내가 어떤 상황일 때 술을 마셨는지에 대한 목록표가 있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내가 술을 마시지 않았던 상황들이 있어요. 시간이 있고 장소가 있어요. 어떤 때 내가 술을 마시지 않았는지에 대한 또 목록표가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술을 마셨던 상황이나 시간이나 사람들은 피하시고요. 내가 술을 마시지 않았던 시간이나 사람이나 장소나 상황에 대해서는 열심히 찾아가셔서 즐기셔야 되는 거죠. 이것만 잘해도 술을 끊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알코올 중독임을 인정하고 그에 걸맞는 대처 방법을 찾는 것. 첫 번째 준비 상황입니다. 자, 두 번째 말씀드릴게요. 술 문제뿐만이 아니고요. 스스로 삶의 태도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술 문제가 있지 내가 사람이 잘못됐냐. 나는 다 사람들이 술만 끊으면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왜 이상한 얘기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어요. 죄송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술에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태도에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고요. 또는 태도에 문제가 있어서 술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간에 태도의 문제는 술 문제와 같이 갑니다. 자, 어떤 태도들이 중심적으로 있을까요? 자기중심적인 태도가 있어요. 내가 싫으면 사라져야 됩니다. 내가 버스 타러 갔으면 당연히 버스는 있어야 되고 내가 늦게 갔어도 출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혹시 그런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먼저 손해보고 욕심을 덜 부리고 이러한 이타적인 태도를 갖추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됩니다. 또 무책임한 태도가 있어요. 술 먹고 난 다음에 뭐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너무 많이 겪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게 몸에 그냥 배어 계세요. 그래서 내가 놓은 것도 그냥 치우지 않고 내가 그냥 누릴 것만 누리고 뒤에 나머지 책임은 다른 사람이 책임지도록 하는 태도들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내가 마신 커피잔은 내가 치우고요. 자그마한 것부터 다 내가 책임지려고 하는 태도를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태도로 변화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것이 두 번째 준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예요. 회복을 위해서는요. 도움을 요청하셔야 됩니다. 참 희한해요. 내가 혼자 하려고 열심히 노력했다가 실패한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절대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그거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나는 혼자 회복할 수 없음을 인정을 하시고 센터나 AA나 또는 뭐 후원자나 뭐 종교나 뭐 이런 여러 군데에 내가 도움을 요청하셔야 됩니다. 단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도움을 요청하셔야 됩니다. 술이 취한 상태로 저 도와주세요. 아무 소용 없습니다. 병원이든 또는 여러 전문가든요. 여러분들이 그런 회복 자원들이 많으셔야 됩니다. 한두 개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리고 주에 적어도 3번 정도는 이용할 수 있는 회복 자원들이 있으셔야 돼요. 또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스케줄을 짜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시면 내 맘대로 다니지 마세요. 내가 내 맘대로 살려다가 지금 중독에 걸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내 맘대로가 아닌 그 기관이나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회복의 원칙대로 해보려고 노력하세요. 또 한 곳을 여러 곳을 막 이렇게 돌아다니지 마세요. 딱 정했으면 꾸준히 다니시면서 깊은 교제를 해야 나의 문제도 발견하게 되고 또 변화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내가 회복을 위한 준비 3가지. 첫 번째는 알코올 중독인 것을 인정하고 그에 걸맞는 실천 리스트를 만들어 보시라는 것. 두 번째, 삶의 태도가 있음을 인정하고 내가 어떤 부분을 변화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보는 것. 세 번째, 혼자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회복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주변에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회복 자원들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고 이용하는 것. 이렇게 3가지를 잘 실천하신다면 여러분들의 회복을 위한 준비는 끝난 겁니다.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하세요. 회복의 열망과 배움의 열정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한걸음 회복교실 타임쌤 황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8번째 강의입니다. 주제는 회복은 변태다. 들어보셨나요? 여러분들 애벌레가 나비까지 성장하는 과정에서 겪는 변화와 성장의 모습들, 이걸 보고 우리는 변태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몸집만 커지는 게 아니고요, 완전히 다른 존재로 변모하는 거죠. 회복은요 그냥 술만 끊는 게 아니고요, 삶이 새로워지는 것을 회복이라고 하고, 이거는 바로 변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변태의 1단계, 즉 애벌레 단계죠. 이때 어떤 생각들을 저희가 갖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이 시기에는 많은 적들이 내 먹잇감이다 하고 이렇게 콕콕콕 조사서 먹으려고 하는 적들이 너무 많죠. 도망간다고 해도 자기는 열심히 도망가는데 금방 와서 이제 당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연약한 존재의 애벌레 시기가 치료 시작 단계입니다. 저는 술을 마실 수가 없어요. 주변에서 술을 마시면 안 된대요 라고 하는 본인의 자각보다는 주변의 상황과 여건에 맞춰서 본인이 못 먹는 상황이라고 인지하고 살아가는 단계입니다. 그때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무조건 살아남아야 돼요. 왜냐면 붙으면 지거든요. 그렇게 나에게 유혹을 줄 수 있는 모임이나 사람을 만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단계에서는 12단계라고 하는 거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 텐데, 그 12단계에서 1단계에서 3단계를 잘 실천하는 단계입니다. 즉 내가 스스로는 살 수 없기 때문에 나보다 더 위대한 힘께서 나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내용이 담겨져 있는 1단계에서 3단계까지의 내용들을 잘 실천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평온함을 청하는 기도도 매일같이 외우셔야 돼요. 하느님, 어쩔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함을 주시고, 어쩔 수 있는 거는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그리고 이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라고 하는 짤막한 기도문이에요. 어쩔 수 없는 것을 수용하는 그런 평온함을 달라고 기도하는 기도문이 굉장히 적합합니다. 지금 모든 게 다 새로 시작해야 되고, 가진 건 없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 상황에서는 내가 술로 인해서 이렇게까지 망가졌구나, 나는 알코올 중독자구나, 이렇게 수용하고 그걸 인정하는 단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볼까요? 그때는 이제 치료 중간 시기예요. 그때는 나비의 변태 과정 중에 번데기라고 하는 시기가 있죠. 완전한 나비가 되기 전까지 거기에서 굉장히 안전하게 그 시간들을 보냅니다. 술을 안 드시고 한 2년에서 4년 사이 정도가 되시면 그 번데기의 시기예요. 자각 단계인 거죠. 내가 스스로가 내가 다른 어떤 환경이나 다른 사람의 지시에 의해서 술을 안 먹는 게 아니고, 내 스스로가 이제는 술을 안 먹어야 되는 이유를 분명하게 한 거예요. 한 1년이 넘어가야 그런 단계가 와요.
번데기 단계에서는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 그 모임에서 이제 12단계 같은 거 가르쳐 주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떤 내용인지 조금씩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술을 한 잔도 안 마시고 1년을 한번 지내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술의 무서움을 안 상황이 된 거죠. 자신을 검토도 하셔야 되고 자신이 변화하기 위한, 완전히 성체가 되는 그런 나비가 되기 위한 준비를 완벽하게 하는 그런 12단계의 6단계까지를 잘 마스터 하셔야 되고요. 계속 술을 안 먹는 회복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바뀌어져야 할 것들을 하나씩 바꿔내는 용기도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습관들을 만들어가는 시기가 바로 두 번째 번데기 단계죠. 마지막 세 번째, 드디어 변태의 마지막 과정, 뭐예요? 나비가 되는 과정을 갔죠. 우리 회복자들이 어떤 생각을 갖냐면, 저는 더 이상은 술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술 없어도 이 세상 잘 살 수 있어요 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단계입니다. 자신한테 위협적이었던 모든 상황들이 하나도 위협적이지 않아요. 술자리에 가서도 나는 음료수 마시면서 다른 분들 다 이렇게 술을 따라 들을 수 있는 정도의 내공이 생기고요. 너무 비참하고 너무 지옥 같았던 그 시절을 기억해내고 다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모든 것을 참습니다. 이렇게 저는 술을 못 마셔요. 주변에서 자꾸 못 마시게 해서 저는 마실 수가 없어요 라고 하는 단계에서, 아이고 저 이제 알았어요. 이제 더 술 마시면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술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았어요. 저 다시는 술 안 마실래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2단계. 그리고 저는 이제 술이 필요 없어요. 술이 없어도 이 세상 살아가는데 하나도 문제가 될 게 없고요. 술 없는 세상이 너무 좋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3단계. 이렇게 회복자의 생각들이 변태의 과정을 겪으면서 인격적으로나 삶이 엄청나게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해서 단주의 기간 그리고 회복의 과정들을 쭉 가져가시는 게 올바른 회복이라고 얘기 드릴 수 있어요. 우리 AA에서는 이걸 보고 이제 온전한 생활, 또 온전한 회복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변태의 과정을 통해서 꼭 회복에 성공하시고요. 새로운 삶, 또 행복한 삶으로 완전히 변태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유익하셨나요?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하세요. 회복의 열망과 배움의 열정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한걸음 회복교실 담임선생님 황쌤입니다. 이번 주는 9번째 강의입니다. 주제는 알코올 중독 회복을 위한 꿀팁 탑5 5가지의 꿀팁을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회복이라고 하면 그동안 어떤 준비가 필요하다, 또 어떤 과정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계속 해왔는데요. 그 사이사이의 꿀팁들이 있고 없고가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 오늘 5가지 팁들을 잘 한번 들어보시고 잘 실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꿀팁 5위. 여러분 비타민 A와 B를 꼭 챙겨 드셔야 합니다. 단주와 비타민은 무슨 관계가 있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비타민은 술을 마시면 특히 잘 흡수가 되지 않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면 매우 피곤해지고 기억력 저하도 생기고, 그리고 뇌세포도 회복하는데 많이 느립니다. 여러분 꼭 비타민 A와 비타민 B 회복하는 동안 많이 꼭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꿀팁 4위. 회복에는 전공서적이 있습니다. 제가 6가지의 전공서적을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 회복에 이르는 길입니다. 이 회복에 이르는 길은 회복을 위한 고전이고요. 이 안에 굉장히 쉽게 회복의 개요를 잘 설명하고 있어요. 이거 꼭 보셔야 됩니다. 온전한 생활. 여기서부터는 AA라고 하는 단체에서 발간하고 있는 건데요. 이 안에는 회복을 위한 진짜 저보다도 훨씬 더 훌륭한 꿀팁 31가지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 31가지를 꼭 실천하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책장소 같네요. 이거는 마찬가지로 AA에서 나왔고요. 이게 알코올릭스 어너먼스라고 하는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들 전 세계적인 단주 모임이죠. 여기에서 보고 있는 교재입니다. 교본이에요. 어찌 보면 그 안에서 경전처럼 받들어지고 있는 책입니다.
이 책 안에는 많은 유익한 경험담과 A에 대한 소개가 들어 있습니다. 이 책은 두껍지만 꼭 사놓고 다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12단계 12전통입니다. 여러분들이 AA를 통해서 잘 회복하시려면 이 12단계와 12전통을 꼭 공부하셔야 되는데요. 이 책 한 권으로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여러분들 평상심을 잘 유지해야 돼요. 그러려면 매일 명상을 해야 되는데요. 이 안에 보시면 우리 회복에 도움이 되는 좋은 글들이 365개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는 월간 잡지예요. 회복을 위한 책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읽어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이런 책들을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하면요, 온라인 서적에서는 사기가 어려워요. 물론 회복에 이르는 길은 사실 수 있는데 나머지 AA 책자들은 AA에 전화를 하셔서, AA 한국연합이 따로 있거든요. 전화하셔서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자막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보이시죠? 네, 전화번호와 사이트. 꿀팁 3위 보겠습니다. 꿀팁 3위는 온라인 잘 활용하기입니다. 온라인에는요, 회복에 필요한 영상과 그리고 자료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국립부곡병원이라고 하는 병원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국립병원들이 있는데 그 중에 국립부곡병원 사이트 들어가 보세요. 알코올 중독 알아보기라고 하는 탭이 있습니다. 거기를 이렇게 클릭해 보시면 그 안에 회복을 위해서 꼭 알아야 되는 자료들은 거의 총망라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좋은 점은 로그인해서 개인적으로 들어가 보시면 본인의 검사나 또는 회복의 일정에 필요한 다이어리나 내용들이 그 안에 잘 들어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회복 영상도 그 안에 다 정리되어 들어가 있는데요. 유튜브에 보면 회복자들의 회복 경험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꼭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앱도 하나 알려드릴게요. 마음의 달인이라고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명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앱이 나옵니다. 울산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제작을 한 건데요. 너무너무 좋아요. 거기 안에서 그 김경수 원장님이 소개하는 대로 잘 따라서만 해도 명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 귀한 자료가 올라와 있다는 것도 아시면 좋겠고요. 물론 저희 한걸음 회복교실도 같이 봐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꿀팁 2위, 회복을 위해서는 100일 작전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좋은 습관들을 100번 반복해 보는 거예요. 뭐가 있냐면 자는 시간 일정하게 하기, 또 물 8잔 이상 마시기, 식사 시간 정해서 하기, 또 뭐도 있을까요? 뭐 매일의 명상, 취미생활 즐기기,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 술을 드시면서 썼던 돈들 있죠? 그거를 한번 저축해 보세요. 하루에 한 2,000원 정도만 100일 하잖아요. 그럼 얼마 모일까요? 20만 원이나 모여요. 20만 원 모이면 그걸로 본인 잘했다고 이렇게 보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꿀팁 1위, 외롭지 마라, 피곤하지 마라, 배고프지 마라. 그게 우리 회복자분들이 항상 입에 달고 사는 겁니다. 외롭지 않으려면 이런 모임이나 아니면 센터에 꼭 참석을 잘 하셔야 되고요. 피곤하지 않으시려면 모든 시간들을 좀 여유롭게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배고프지 않으시려면 간식을 드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배가 부르면 술 생각이 좀 많이 없어지잖아요. 그죠?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코올 중독에서 회복을 위한 꿀팁 5가지 정리해 봤는데요. 5위가 뭐였죠? 비타민을 잘 챙겨서 드시라는 거고요. 4위, 회복에도 전공서적이 있다. 소개드린 6가지 책 꼭 구매해서 보시기 바라고요. 꿀팁 3위, 회복을 위한 온라인 활용하기 꼭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립부곡병원도 들어가 보시고요. 마음의 달인이라고 하는 앱도 설치해서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꿀팁 2위, 회복을 위한 100일 작전. 작은 것이지만 100번을 해보면 거기에서 힘이 생깁니다. 꿀팁 제1위, 외롭지 마라, 피곤하지 마라, 배고프지 마라. 이 3가지를 꼭 마음속에 놓고 실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익하셨나요? 유익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하세요. 회복의 열망과 배움의 열정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한걸음 회복교실 담임선생님 황쌤입니다. 오늘 드디어 10강입니다. 저희가 계획한 마지막 강의입니다. 아쉽죠? 네, 저는 많이 아쉽습니다. 물론 또 다른 강의로 여러분과 만나게 될 텐데 이번 한걸음 회복교실은 10강으로 일단 마감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 여러분 무엇일까요? 철학은 어떻게 회복의 무기가 되는가 라고 하는 주제로 삼아봤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베스트셀러 책에서 저희가 따온 겁니다. 여러분들이 회복을 위해서는 가장 근본이 되는 신념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회복은 변태다 이렇게 이야기 드렸어요. 회복이 그렇게 변화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신념이 변하지 않으면 생각이나 행동이 변화하기는 매우 더디고 어렵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맞이하는 작은 것 하나하나 철학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 철학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신념을 이루기 때문에 술을 안 드시고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새로운 세상을 맞이하려면 새로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신념을 익히셔야 됩니다. 그거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회복 철학이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겠어요. 오늘 13가지의 회복 철학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겁니다. 회복에 꼭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되는 거를 몇 개만 뽑아 본 거예요. 자, 첫 번째 정직하자입니다. 왜 정직해야 되나요? 정직하지 않은 사람하고는 사회에서 함께 일하지 않습니다. 즉 정직하지 못하면 사회에서 고립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술 먹는 이유 중에 굉장히 큰 이유가 뭐예요? 외로움이죠. 작은 것도 정직하려고 무척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겸손하자. 따라서 해보세요. 뭐라고요? 우리가 겸손하자라고 하는 거는 고개를 숙이고 다녀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부족한 걸 인정하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인내하자. 따라서 해보세요. 뭐라고요? 왜 인내할까요? 우리는 사실 가장 안 되는 게 인내예요. 그래서 인내하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계속 충동적으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되고 분명히 재발의 위험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회복을 하는 동안 고통이 많이 올 거예요. 전에는 고통이 와도 그냥 한잔하고 그냥 잊어버리고 말았는데 한잔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고통을 온전히 맨 정신으로 그거를 다 받아 안아야 되는 거죠.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러한 고통들을 내가 겪고 있다면 내가 회복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즉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인내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책임 있는 사랑과 관심을 갖자. 상대방의 회복이 곧 나의 회복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와 함께 회복하는 동료가 회복하는데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결국은 나의 회복을 그분이 나를 도와줄 거예요. 즉 서로가 회복을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을 때 회복이 훨씬 더 힘이 생기고 가능해집니다. 그런 공동체성을 잘 가지시고 책임 있는 사랑과 관심을 갖는 게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용서하자. 또 따라서 해보세요. 용서하자. 예. 원망이 있으시니까 그게 술입니다. 원망이 10 있으면 술로 10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마음속에 있는 원망을 어떻게든 없애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전에 술 마실 때만 해도 나에게 이상한 눈빛으로 나를 봤어? 나에게 이상한 소리 했어? 나를 힘들게 했어? 너 두고 봐. 이랬죠. 그게 술 마실 때의 철학입니다. 그렇지만 회복하시는 분의 철학은 용서를 밥 먹듯이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에요. 내가 재발하지 않으려면 용서하셔야 됩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자. 10명이 있어요. 다 서로가 이해받고 싶어 해요. 누가 먼저? 내가 먼저 이해받고 싶어 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누구도 이해받지 못하고 그냥 지낼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먼저 이해를 해주고 그리고 내가 이해를 받는다고 하면 서로가 이해를 주고받을 수 있을 거예요. 먼저 이해해주는 그런 태도를 또 그런 철학을 가져주셔야 합니다.
7번째입니다. 감사하자입니다. 뭐라고요? 시작! 왜 그럴까요? 내 마음에 감사함이 점점 줄어들면 나는 회복이 멈췄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틀림없어요. 자꾸 원망이 먼저 생각나고 자꾸 불편함이 먼저 생각나고 감사는 자꾸 후순위가 되어진다? 네, 회복이 멈춘 겁니다. 그럴 때는 다시 자신을 점검해 보시는 시간을 꼭 가지셔야 돼요. 8번째, 거저 얻는 것은 없다. 시작! 이거 다른 말로 얘기하면 공짜는 없다 이런 얘기예요. 자, 공짜 좋아하면 어떻게 돼요? 네, 엉덩이에서는 공짜가 올수록 회복은 더뎌지게 됩니다. 누군가가 뭔가 공짜를 제공을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받지 마시던지 아니면 충분한 대가를 꼭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공짜는 없습니다. 확실하셔야 돼요. 9번째, 그렇게 된 것처럼 행동하자. 뭐라고요? 그렇게 된 것처럼 행동하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내가 올바른 행동들을 해보면 왜 그동안 내가 행동했던 게 그릇됐는지를 알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건강한 사람이고 싶으세요? 그러면 건강한 사람이 어떤 일을 하나요? 네, 아침마다 조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무언가를 잘하기를 바랬던 또 나에겐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것처럼 착각하고 계셨을 겁니다. 그런데 한번 해보세요. 마치 내가 건강한 사람인 것처럼 회복을 잘하고 있는 사람처럼 내가 다른 사람에게 친절한 사람인 것처럼 행동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동안 회복을 잘못했구나 이런 걸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렵지만 잘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10번째, 나의 행동에 책임을 진다. 중독의 굉장히 안 좋은 습관 중에 하나가 무책임한 거예요. 나의 무책임한 행동은 그게 하나하나가 다 술로 갑니다. 그런 중독 행동을 멈추기 위해서는 항상 책임 있는 행동하려고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자, 11번째입니다. 요구할 때는 신중하자. 뭐라고요? 따라서 해보세요. 시작! 뭔가 달라고 할 때는 빨리빨리 얘기하죠. 그렇지만 또 뭔가를 할 때는 괜히 느리게 합니다. 그러지 마시고요. 행동은 좀 빨리빨리 하시고요. 다른 사람에게 요구를 할 때는 생각을 한 번, 두 번, 세 번 곱씹으세요. 왜냐하면 내가 그거를 요구하고 그거를 달라고 했을 때 다른 사람에게는 혹시 피해는 없는지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또 내가 그거를 해달라고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 보시라고 하는 겁니다. 행동은 빠르게 하고 말은 천천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12번째입니다. 깨닫는 것이 살아있는 것이다. 시작! 깨닫는 것이 살아있는 것이다. 우리가 하는 행동들 작은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내가 왜 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현재에 집중하고 있는 것 시간은 몇 시인지 어느 곳에 있는지 내가 어떤 사람과 함께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깨닫는 작업들 이게 바로 나를 살아있게 합니다. 왜냐하면 깨어있지 않으면요 금방 다시 중독 행동으로 또는 재발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작은 것들이 술로 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13번째입니다. 제 시간 따라서 해보세요. 제 시간, 제 역할, 제 자리를 지키셔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잘 지킬 때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우리가 보통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내가 편할 때 시간 지키고 내가 편하는 일만 하고 내가 편한 곳에 그냥 던져놓고 오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서로가 갈등이 유발되죠. 우리가 같이 약속한 시간은 철저하게 지키시고요. 우리가 하기로 한 거는 철저하게 지키시고요. 우리가 정한 장소는 꼭 내가 썼으면 그 자리에 갖다 놓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쓸 때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거를 철저하게 지킬 때 사회적 관계가 시작이 됩니다. 이 13가지 말고도 여러분 많이 있을 거예요. 나만의 철학들을 한번 정리하셔서 따라가셔도 괜찮고요. 그렇지만 13가지를 먼저 한번 실천해 보시고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일기 쓰는 거 한번 제가 권한 적이 있는데요. 일기 쓰실 때 이 13가지의 철학들을 오늘 내가 잘 실천했는지 계속 반복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반복밖에 없어요. 그리고 철학은 특히나 세뇌가 될 때까지
반복해서 내가 인지를 하셔야지 변화가 됩니다. 결국은 고위험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재발할 그 직전에 여러분들을 구출해내 줄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큰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13가지의 철학을 잊지 마시고 꼭 훈련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로써 한걸음 회복교실 우리 회복자분들을 위한 강의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동안 따라오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이 강의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꼭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번에는 또 다른 주제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